염증에 걸린 마음. 책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염증에 걸린 마음. 어디를 차례인가? 데카르트의 사이토카인을 잡아라. 사이토카인. 탈 데카르트 세계관에서는 항염증약이 류마티즘이나 그 밖의 염증 질환 환자들의 우울증 증상과 피로,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멍한 브레인 포그, 증상을 완화하는 항우울 효과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몸 전체에 염증의 영향을 퍼뜨리는 것은 혈류 속으로 방출되어 순환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이 방출되는 근원이 관절염이 생긴 무릎의 제식세포이든 죽상경화가 일어난 동맥이든 충치든 상관이 없다. 사이토카인은 몸속 어디서든 염증이 생겼다는 사실을 내려는 중추신경계에 알리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이토카인을 표적으로 삼는 약물, 즉 항사이토카인제가 피부인과 같은 환자들에게 대단히 강력한 항우울 효과를 낼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 1986년에는 그런 약이 없었다. 피부인은 수년에 걸쳐서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했다. 학식 있는 담당의 충고에 따라서 심지어 소량의 금을 삼키기도 했다. 지금은 연금술 시도의 모약처럼 들리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나무랄 데 없는 류마티즘 치료법으로 여겨지던 방법이다. 부인이 복용했던 모든 약은 작용 메커니즘, 즉 그것이 몸속에 분자 차원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약이었다. 물론 그 중에 구체적으로 사이토카인을 무력화하는 작용을 하도록 디자인된 약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피부인이 심하게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잘 알고 있었듯이 그 중에 어떤 약도 딱히 효과는 좋지 않았다. 피부인 같은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현존하는 어떤 약보다 류마티즘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게 되는 희망으로 특정한 표적, 즉 특정한 사이토카인을 제거할 신약을 개발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파라겔소스의 선례를 따라 의학화학을 활용해 후보가 될 만한 약물 분자 수십만 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각각 후보 약물 중에 어느 것이 시험관원의 표적 사이토카인을 가장 잘 무력하는지 시험해야 한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렇게 무작위 대입법으로 신약을 발견하는 방법을 고속 대량 선별 검사라고 하는데, 모든 후보 약물을 하나씩 차례로 치지 않고 철저하게 테스트하는 이 일은 점점 로봇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로봇으로 가득한 실험이라도 이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정이며, 최종적으로 선택된 약물의 실험실에서는 사이토카인을 잘 무력화해서도 동물이나 사람의 몸 안에서는 잘 무력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은 표적 사이토카인을 잘 무력화하는 약물을 찾아내었더라도 그 약이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단백질의 작용까지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화학적인 시행착오가 길고 구불구불한 길을 다 통과해서 얻은 최선의 후보 약물이더라도 환자에게는 실험실에서만큼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고, 표적 사이토카인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무해하고 건강에 중요할 수 있는 다른 단백질까지 파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1980년대 이후로 상황에 따라서 생활하기에 더욱 의존하는 대안적인 방식을 사용해 이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이 가능해졌다.
생물약제학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킨 최초의 거대한 돌파구는 그래서 일단 류마티즘이 기본적으로 관절 질병인 관절염이 아니라 혈액 내 다량의 사이토카인이 대식세포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면역계 이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과학자들은 사이토카인 신호를 꺼버릴 약물을 만들면 그것으로 대식세포 군대를 해소시키고 관절이 입는 부수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추론했다. 원리상 항사이토카인제는 관절염을 즉각 멈출 수 있다. 과학자들은 정량괴사인자라는 특정 사이토카인에 주목했다. 정량괴사인자는 류마티즘 치료 약물이 표적으로 삼아야 할 바로 그 사이토카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면역학자들이 판단하는 물질이었다. 이제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켜서 정량괴사인자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정량괴사인자 약물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 문제에 대한 답도 면역학에서 나왔다. 면역학에서 나왔다. 정량괴사인자 같은 인체의 단백질을 생쥐 같은 다른 동물에게 주입하면 생쥐의 면역계는 인간 정량괴사인자를 항원으로 즉 자기 단백질로 인식하고 방어적으로 대응한다. 생쥐에게는 염증이 생길 것이고 생쥐의 뇌부는 인간 정량괴사인자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인간 정량괴사인자를 주입하고 며칠이 지나면 생쥐의 항체들은 인간 정량괴사인자에 결합해서 생쥐의 몸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이다. 이로써 생쥐는 인간 정량괴사인자에 대한 백신 주사를 맞은 셈이며 항정량괴사인자 항체들은 이후에 여러 달 동안의 계속해서 생쥐의 몸속을 순환할 것이다. 여기서 얻은 생물약제학의 핵심 통찰은 이런 자연적인 면역 반응이 신약을 발견하고 제조할 생물학적인 정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후보 약물을 로봇으로 검사하는 대신에 생쥐를 활용하면 인간 정량괴사인자를 확실하고 선별적으로 무력화할 상체를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정량괴사인자가 정말로 타당한 표적이라면 항정량괴사인자 항체처럼 막강하고 선별적인 약물로 그 표적을 공격하면 분명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정량괴사인자는 류마티즘성 관절염에 관여하는 유일한 사이토카인만이 아니고 개연성이 있는 유일한 표적도 결코 아니므로 일부 전문가들은 면역계의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에서 이렇게 분자 신호 하나만을 정조준하는 전략은 치료 효과를 내지 못할 거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훌륭한 효과를 내었다. 신약과 관련해서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아이디어 대부분이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이유에서는 실제로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생물학적인 이론으로 새로운 약품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수십 년 동안 류마티즘학에서 혁신적인 치료법이 성공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류마티즘성 관절염의 새 치료법으로서 항정량괴사인자 항체의 첫 시험 데이터는 확실한 성공을 보여주었다. 고용량 또는 저용량의 항정량괴사인자 약물과 위약을 무작위로 환자들에게 투약한 지 4주 뒤 고용량 약물 복용 환자의 79%가 치료에 잘 반응했고 저용량에는 44%가 위약에는 8%만이 반응했다. 상업적으로 첫 출시된 류마티즘성 관절염 치료약인 항정량괴사인자 항체 휴미라와 레미케이드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이 제약업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작품에 속한다. 런던의 체링 크로스 병원 소속으로 1992년에 최초 임상시험을 이끌었던 면역학자 마크 펠트먼과 라민더 메이니는
2003년에 의학계의 오스카상인 레스크상을 수상했다. 2009년에 이르자 항정량께서 인자 항체의 세계 시장 규모 한 해에 2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이 약들은 모든 의미에서 진짜 블록버스터였다. 우선 많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차도가 있었으며 구상과 실행 모드가 진정으로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데카르트 주의의 맹점은 항소이토카인 약물들이 많은 염증성 질환의 신체 증상을 막대하게 개선하는 효과를 보면 피부인이 나에게 이야기했던 우울증과 피로, 불안 같은 정신 증상에 그 약물이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도 이미 많은 양의 지식이 쌓여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류머티즘 질환에 시달리는 많은 환자가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게 피로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금쯤이면 항사이토카인 항체가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 증상에도 어떤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연구가 실시되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짐작은 틀렸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에서 항정령께서 인자 항체를 새로운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피부인을 만난 지 10년이 지난 1999년부터였다. 나는 피부인이 그 후에 항정령께서 인자 치료를 해 보았는지, 그렇다면 부인의 우울증 등 류머티즘 질환의 다른 양상들의 차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 한 번의 만남 이후에 부인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 일은 의료계에서 내가 했던 마지막 일이었다. 나의 다음 직업은 정신의학자로서 내 첫 직업이기도 했다. 그때는 내가 의료계와 국민건강서비스의 조직구획을 설정한 데카르트식 분계선을 막 건너려던 참이었다. 나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다루는 의사보다는 정신적인 것들을 다루는 박사로서 전문 활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사로서 항정량께서 인자 항체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경험은 전혀 하지 못했다. 피부인 같은 환자가 처음으로 항정량께서 인자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경험을 한 다른 의사나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중에 다수가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치료를 받으면 환자는 쾌활해지는데 그것도 즉각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결과가 너무 확실히 예측되기 때문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병원의 류머티즘 병동 간호사들은 항정령께서 인자 주사 놓는 일을 서로 자기가 맡으려 한다는 말도 들었다. 정맥 주사를 놓으면 환자 대부분이 바로 기분이 좋아져서 감격하며 감사를 표현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너무나 확실히 예측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한 별명까지 생겼다고 했다. 바로 레미케이드 하이다. 만약에 사이토카인의 우울증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면 이는 정확히 예상되는 결과다. 항사이토카인이 항우울제 역할을 하며 항정량께서 인자 주사가 마음에 염증이 난 사람의 기분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레미케이드 하이는 평소 임상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지하게 고찰되지 않았고 대개는 위약 반응 정도로 무시되어 왔다. 환자에게 레미케이드라고 해도 무해한 포도당 주사를 놓아도 여전히 레미케이드 하이가 생길 거라는 말이다. 환자의 고양된 기분을 신기한 식약으로 인체 건강이 호전되리라 기대하는 심적인 반사 효과로 본 것이다. 기분이 고양되었다고요? 글쎄요. 당신이라면 관절 질환을 낫게 해줄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기분이 안 들었겠어요? 이런 판에 박힌 헛소리를 반박해줄 과학연구, 그러니까 환자가 항정량께서 인자 치료를 받은 뒤에 급속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그 약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약이 환자의 뇌에 직접적으로 이로운 항염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는 데일카르트주의적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겨우 몇 건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레미케이드 하이는 우울증과 피로를 비롯해서 염증에 걸린 마음의 증상을 치료할 새로운 방법에 관한 의미심장한 실마리를 일 수 있다. 이 실마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학은 대체로 그것을 마음이 부리는 농간 정도로 평가절하해왔다. 그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데카르트주의의 맹점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정신의학의 세계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코스모스가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벌써 4장에서 데카르트 이후의 우울증, 데카르트 이후의 우울증. 흑담즙에서 주요 우울장애로. 우울증은 의학적으로 염증보다 역사가 더 길다. 염증의 주요 증상들은 고대 로마에 와서야 밝혀졌지만 우울증은 고대 그리스인에게 중요한 주제였다. 기원전 400년경 히포크라테스의 학교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은 우울증의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았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감정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들은 공포, 낙담, 슬픔, 침울 등으로 표현되는 앙고르 아나미 즉 영혼의 괴로움을 목격했다. 또한 비관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믿음, 깊은 수심에 잠기는 경향도 묘사했다. 예를 들어서 갈레너스의 환자 중에는 자신이 일종의 달팽이 같은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껍질이 으스러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가 그 일에 실증을 내고 떠나버릴까봐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다. 그 옛날의 의사들은 이런 감정적인 증상과 인지적인 증상을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했다. 비장의 흑담주입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신체 기능을 비정상으로 만든다는 설명이었다. 히포크라테스의 생리학에 따르면 몸에는 흑담즙, 황담즙, 점액, 혈액의 4가지 책이 순환하며 이 책들이 환자의 기질과 질병에 대해서 민감성, 치료에 대한 반응 등 여러 측면을 통제한다고 했다. 옛 의사들은 이 책들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의 크기와 상대적인 균형을 기반으로 질병의 임상적인 외양을 진단했다. 점액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냉담해지고, 류머티즘과 폐병에 걸리고, 황담즙이 너무 많으면 화를 잘 내고, 간 질환에 걸리기 쉬우며, 혈액이 너무 많으면 긍정적이고 쾌활을 하지만 심장병에 걸리기 쉽고, 흑담즙이 너무 많으면 우울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당시의 우울증 치료는 습생과 운동, 설사유대제, 사혈과 체액 간 균형을 바로잡아 몸속의 흑담즙의 불쾌한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는 몸속의 흑담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런 고대인들의 생각이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책설은 유럽의학에서 지배적인 이론으로 놀랍도록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았다. 영국 의사들은 대개 1850년대까지도 계속 히포크라테스의 전통에 따라서 의료 행위를 했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 본인에게는 예스러운 흠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생리학인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신학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인 치료보다도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켈서스는 우울증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히포크라테스의 생각이 달랐다. 그 이전에 이후에 많은 사람은 켈서스 역시 우울증을 환자가 악령에 사로잡힌 증거로 사악한 영혼의 비행이나 도덕적인 방정을 처벌하기 위해 환자의 영혼을 장악한 신호로 보았다. 그 생각에 따라서 켈서스는 엑소시즘, 악령 퇴치, 매질, 화형, 독방 감금, 사슬이나 서갑 채우기 같은 혹독한 치료법을 추천했다. 태고부터 중세를 거쳐서 18세기 마녀 사냥 시대까지 무수히 많은 우울증 환자가 지독하게 잔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 짓이 허용된 이유는 그 환자들이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깃든 악령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라는 광신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850년 이후에야 약 200년 전 데카르트의 열성적으로 예언한 대로 의학에 붙어온 기론적인 혁명이 히포크라테스 전통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의학계에서는 변화가 항상 더디 온다. 그리고 1950년대가 되었어야 데카르트 이원론 이전의 고대 의학 이론, 정신적인 증상과 신체적인 증상을 모두 체계라는 동일한 인과적인 요인으로 설명했던 이런 이론들이 거의 완전히 무너지고 신체를 기계로 다루는 의학으로 대체되었다. 현대 의학 용어에 남아있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흔적은 딱 하나다. 아직도 정신의학자들은 우울증을 말할 때 멜랑콜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는 흑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한 또 하나의 진단면처럼 쓰인다. 고대인이 말한 염증 증상들은 지금도 의대생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현대 우울증 증상들도 2000년 전 멜랑콜리아로 처단했을 때와 놀랍도록 일치한다. 하지만 염증의 기본 특징을 면역하기는 새로운 과학이 심정적으로 규명한 것과 달리 우울증의 임상적인 증상들은 메커니즘 측면에서 그만큼 상세한 수준으로 해명되지 않았다.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정신질환 및 통계 편람에서 공식적으로 정의한 대로 주요 우울 장애를 진단할 때 점검하는 우울증 증상 목록에는 쾌감 상실과 식욕 상실 등 가린 옷으로 알아보았을 증상들이 있다. 어떤 환자가 슬픔이나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목록의 5가지 증상 중 적어도 4가지 증상을 최소한 2주 동안 거의 매일 그러나 2년 넘지 않게 경험했다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편찬한 유명한 정신의학자들이 정의한 바에 따라서 그 환자는 주요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다. 혈액검사나 신체검사, 방사선 촬영이나 MRI 스캔을 할 필요는 없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의 진단 원리에 의하면 신체에 관해서 알아낸 사실 중에서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혈액검사나 방사선 촬영에서 다른 신체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환자는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지 못한다. 정신질환 및 통계 편람 5 판결에 따르면 증상들이 다른 의학적인 질병의 생리학적인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은 명백히 배제된다. 그러므로 정말 기가 막히게도 피의주의 부인은 절대 주요 우울장애일 수 없다. 부인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의 증상 목록에서 모든 항목에 표시를 할 수 있지만 부인의 류머티즘성 관절염이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이렇게 이원론적인 분리의 정신 측면에 공식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염증이 정성적으로 신체 측면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누가 신경을 쓰겠는가? 우울증이 이원론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해서 누가 신경을 쓰겠는가 말이다. 어쩐지 학자들의 철학적인 말장난처럼 들리는 이 말이 실제 삶에서 우울증 환자에게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정신학자와 심리학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